제가 대학생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계획했어요. 우리는 무더운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시원한 산속 펜션에서 며칠간 보내기로 했죠.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저렴한 펜션을 발견했고 즉시 예약을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우리는 차에 짐을 잔뜩 실은 후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기온이 점점 내려갔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생각보다 험난했고 도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펜션에 다다를 때쯤 해가 졌고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펜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예약 확인을 위해 관리실로 갔는데 그곳은 이상하게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도 아무도 받지 않았죠. 우리는 조금 불안했지만 예약한 방이 미리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펜션 건물로 향했습니다. 펜션은 2층짜리 오래된 한옥 스타일 건물이었고 있고 옆에 놓인 문패에는 희미하게 황새울 펜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예상외로 깔끔했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약 정보에 따라 2층에 있는 방으로 갔고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은 아담하고 창문 밖으로는 멋진 산경치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방 안은 너무 추웠습니다. 짐을 풀고 각자 자리 잡은 후 우리는 준비해온 음식으로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장난스럽게 펜션에 귀신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한 친구는 인터넷에서 읽은 귀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래서 길을 잃으면 영혼들이 슬쩍 다가와 속삭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모두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날 밤 각자 침대에 눕고 나서야 피곤한 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조금이라도 바람 소리나 건물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쉽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더듬거리던 중 갑자기 누군가 창문 밖에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민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려오고 있었죠.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침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당연히 무서웠지만 혹시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모두 잠든 듯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조용한 방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등을 켜고 방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깨울까 생각도 했지만 그럼 제가 먼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일까 망설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두려움을 이기려 노력하다 결국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자 다른 친구들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누군가 자꾸 창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친구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펜션을 나가기 전 관리실에 다시 한번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문이 이번엔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충 정리된 종이들 사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머물렀던 방 앞에서 찍힌 옛날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펜션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고 짐을 챙겨 서둘러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왠지 불쾌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고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여름밤의 공포로 남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는 그 펜션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던 곳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자주 바뀌고 결국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던 거죠. 그날 이후로도 어쩌다 그때 일이 생각나곤 있지만 다시는 그런 외진 곳에서 묵을 계획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곳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금은 낡은 아파트였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축축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월세가 저렴한 덕분에 우리는 큰 불만 없이 그곳에 머물렀다. 첫 달은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거나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듯한 긁는 소리, 가느다란 숨소리마저 느껴졌다. 나는 자취방 룸메이트가 야식을 찾으러 부엌에 간 것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젯밤의 소리에 대해 룸메이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 중 누구도 새벽에 부엌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장난처럼 여기고 웃어 넘겼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나는 종종 새벽에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누군가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었다. 점점 불안해진 우리는 아파트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벽장, 창고, 모든 구석을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 그러던 중 우리는 아파트 관리자에게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관리자 아저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10년 전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전에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한 노인이 밤에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사고로 숨졌다는 것이다. 그 후로 가끔 이 아파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한 소리는 계속됐다. 결국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부엌으로 가보기로 했다. 새벽에 또다시 소리가 들리자 나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이 이상한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점차 이에 익숙해져 갔다.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그저 생활의 일부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것은 여전했다. 몇 달 뒤 우리는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새로 이사간 집은 이보다 밝고 쾌적한 곳이었다. 몇 년 후 나는 아파트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 잠시 들렀는데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낡은 물건은 변함없었지만 나에겐 무언가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 것만 같은 어둡고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여러 해가 지나도 우리는 그 일을 잊지 못했다. 그곳에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우리와 함께했고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던 것만 같다. 오늘도 그 아파트는 밤이 되면 그 고요한 소리와 함께 어둠 속의 방문자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느꼈던 기묘한 무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산골 마을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기는 우리에게는 그저 재밌는 괴담일 뿐이었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자극받아 그곳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낮 동안의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어둠이 깔린 하늘엔 신비로운 별들만이 반짝였다. 우리는 신나는 마음으로 도착했지만 그곳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우리에게 경고라도 하듯이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밤에는 조심여잉, 산에는 혼자 다니지 말어. 우리는 그 할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텐트를 설치한 뒤 간단히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귀신 이야기와 도시 괴담이 오갔고 술 기운이 오르자 점점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마을에서 들었다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서 얼마 전에 한 남자가 사라졌대. 산으로 야밤에 혼자 들어갔다가 영영 못 나왔대.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사람의 마지막 목격자가 말하길 숲 안에 사람 그림자가 2개 있었다.
는 거야. 마치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에 모두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술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무렵 나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중요한 전화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며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무심코 텐트 근처를 돌아다니다 숲의 가장자리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힘없이 작동하고 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휴대전화가 놓인 자리까지 몇 걸음 걸어가는데 갑자기든 뒤에서 쎄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그림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하고 서둘러 휴대전화를 주워 돌아서려는 순간 발밑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고 나서 보니 바로 옆에 낡은 우물 하나가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구멍이었다. 덜컹거리는 소리는 우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하고 허둥지둥 그곳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이 딱딱한 것에 걸리며 넘어질 듯 한쪽으로 기울었다. 우물 옆에 떨어져 있던 것은 오래된 인형이었다. 그런데 인형의 얼굴이 어딘가 안 익었다. 그건 우리 중 하나가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인형과 똑같이 생겼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끔찍한 상상이 교차했다. 할머니의 경고, 사라진 남자 우물, 인형.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려움에 벌떡 일어나 캠프사이트로 달렸다. 얘들아, 빨리 여기서 나가자. 숨이 차 헐떡이며 소리쳤지만 캠프사이트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내가 놓고 왔던 불빛과 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점막 같은 어둠만이 감돌았다. 텐트들마저 허물어져 있어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엿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숲속에서 몇 걸음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같았다. 느릿한 걸음걸이가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어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다. 그 후로 나는 정신을 잃었고 다음 순간 집에 돌아와 있었다. 내가 깨어난 곳은 내가 캠핑을 떠나기 전 날의 본래 밤이었다. 수없이 시계를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히 내가 경험했던 일주일은 한낮 꿈처럼 되어버렸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내가 뭔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들 중 기본으로 내가 알아본 인형을 가진 친구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황당한 일을 기억하는 건 나뿐이었다. 나를 미치게라도 하려는 것인지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뿐이었다. 그리고 종종 내 머릿속에는 그 우물의 검은 그림자가 떠오른다. 마치 나의 소멸하지 않는 악몽처럼 말이다. 지금도 나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날의 일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답을 찾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두려움이 늘 나를 막아서고 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를 품은 채로 말이다.